여러분, 혹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시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낡은 물건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멈춰버린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인자하게 웃으며 떡을 나눠주시던 옆집 할머니.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밤 십시만 되면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넌지시 물어봐도 쓸데없는 걱정 마세요라는 핀잔만 돌아올 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 할머니를 향한 제 의심과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자식들 몰래 힘든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말 못할 병이라도.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두근거리는 미행을 시작합니다. 할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시끄러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멈춰 선 곳은 귀가 멍멍할 정도로 음악이 터져 나오는 어느 지하실 앞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틈을 엿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온몸으로 비트를 쪼개며 드럼을 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집의 그 인자한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관객들은 써니 박을 외치며 열광했고 할머니는 세상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러움보다 더 큰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초라함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본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았나? 며칠을 알아놓은 제게 찾아온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시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살적 집안의 반대로 접어야 했던 드러머의 꿈. 그리고 70이 넘어 평생 처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스틱을 잡기까지의 그 용기 있는 이야기를요.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은 제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다시 노래할 순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멈춰있던 제 심장도 그녀의 드럼 소리에 맞춰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창고 속에 넣어둔 낡은 꿈이 있진 않으신가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우리 집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내 옆에 있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두런두런 신문을 읽던 목소리가 사라진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은 정막만이 주인이었지요. 자식들은 이제 다 자기 살기 바쁘고 텅 빈 집을 지키는 건 결국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멈춰버린 시간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때가 묻은 자개장롱을 닦고 먼지 앉은 흑백 사진 속 그의 얼굴을 쓸어주는 것이 저의 유일한 일과였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라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쉬운 일이던가요? 이 집 구석구석 그 사람의 흔적이 배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 집은 제게 남은 그의 마지막 온기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빛바랜 과거에 기대어 오늘을 버티던 어느 날이었지요. 딩동 마이너스 하고 눌린 현관 벨소리가 멈춰있던 제 시간을 처음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댁 아니지, 김 선생님. 방금 쑥을 캐다 쑥버무리를 좀 쪘는데 맛이나 보라고 가져왔지. 아이고, 박 여사님. 매번 뭘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냥 들어오시지. 뭘. 이웃끼리 정이지. 근데 오늘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아? 이런 날은 집에만 있으면 병나.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옆집 박 여사님은 저와는 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많으면서도 늘 소녀처럼 웃음이 많았고 그 목소리엔 언제나 생기가 넘쳤지요. 화초를 가꾸고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푸근한 할머니.
그날도 저는 박 여사님이 건넨 따뜻한 떡 접시를 받아들며 그저 고마운 이웃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온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 쥐 죽은 듯 고요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설마 이 시간에 누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낮에 떡을 건네던 그 푸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 아니 마치 비밀스러운 임무라도 수행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온몸에 단단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일과는 더 이상 멈춰버린 시간을 닦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오면 저도 모르게 시계에 눈길이 갔고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지요. 창가에 서서 숨을 죽인 채 옆집 현관문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 저의 새로운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각이 되면 어김없이 밤의 모습으로 변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슨 급한 볼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지만 매일 밤 계속되는 비밀스러운 외출은 제 머릿속을 온갖 상상으로 뒤죽박죽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 일이라도 하시는 걸까? 아니면 자식들도 모르는 빚이라도 져서 이 나이에 고된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걸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의 집 사정을 엿보는 것만 같아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주말에 아들 녀석이 얼굴을 보러 왔길래 이때다 싶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해하는 것이라면 젊은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아가, 너희 혹시 옆집 박 여사님 말이다. 그 할머니 밤에 어디 나가시는지 아니? 옆집 할머니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요? 아니 매일 밤 10시만 되면 어디를 나가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옷을 싹 차려입고.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어머님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자식들도 다 장성했는데 알아서 잘하시겠죠. 혹시 동네 마실이라도 가시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 친구분들하고 화투라도 치시려나. 어머니, 제발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신경 좀 쓰지 마세요. 그러다 무슨 오해라도 사시려고요. 옆집 할머니 걱정하실 시간에 어머니 혈압약이나 제때 챙겨 드세요. 아셨죠? 아들 녀석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그저 쓸데없는 참견이자 별 걱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무심한 말투. 아,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때 되면 약이나 챙겨 먹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늙은이에 불과했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저는 애써 찻잔을 매만지며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 여사님의 외출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저의 궁금증과 걱정은 이제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외로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제 외로움도 박 여사님의 비밀을 향한 궁금증도 짙은 어둠처럼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마저 벽을 느낀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의 밤 외출은 제게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무관심해도 이웃인 나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저 혼자만의 이상한 책임감이었지요. 제 머릿속은 온통 박 여사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잠 못 드는 밤은 길고도 짙었습니다. 혹시 자식들 몰래 파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건 아닐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리어카를 끌고 새벽 골목을 힘겹게 오르던 어느 할머니의 모습이 박 여사님 위로 겹쳐졌습니다.
아니야, 그 옷차림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제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말 못할 병이 있으신 건가? 밤에만 문을 여는 비밀스러운 병원에라도 다니시는 걸지도 몰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럴수록 제 마음은 타는 듯이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 마주치는 박 여사님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마주하고 밤의 행적을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짐작이 맞다면 그분의 아픈 구석을 섣불리 건드리는 꼴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 그냥 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늙으면 잠이 보약인데. 걱정거리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라도 털어놔요. 내가 해결은 못 해줘도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같이 해줄 테니. 허허. 호탕하게 웃는 박 여사님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 환한 웃음 뒤에 어떤 눈물을 감추고 계신 걸까? 저 씩씩한 목소리 안에 어떤 아픔을 숨기고 계신 걸까? 궁금증은 이제 안타까움으로 변해 제 심장을 콕콕 쑤셔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몰래 엿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것은 더 큰 불안과 죄책감으로 저를 짓누를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혹시 모를 쌀쌀한 밤 공기에 대비해 얇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저는 조용히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의 작은 탐정이 되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70평생 남의 뒤를 밟는 일 같은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문고리만 붙잡은 채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안 돼. 이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며칠 동안 또다시 밤을 지새우며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제 고민에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등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야? 이걸로 보면 글씨가 엄청 커 보여. 신기하다. 그건 돋보기란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처럼 눈이 침침해지면 쓰는 안경이지. 그럼 저건? 윙 소리 나는 거. 엄마 어렸을 때 옷 만들어줬다며. 제 방에 있는 낡은 물건 하나하나에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내는 손녀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낡고 오래된 곰을 취급하는 것들인데 이 작은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한 보물처럼 보이나 봅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고민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손녀에게 장난처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다은이 눈에는 다 신기해 보이는구나. 저기 옆집 할머니도 밤만 되면 신기한 곳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데. 정말? 옆집 할머니가? 어디로? 혹시 마법사야? 마법사는 무슨? 할미도 그걸 몰라서 답답해 죽겠다. 그저 어린아이에게 하는 푸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손녀의 눈이 갑자기 탐정 만화 주인공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가 비밀 탐정이 되어서 알아보는 건 어때? 내가 할머니 도와줄게. 우리 같이 옆집 할머니가 어디 가는지 미행하는 거야. 셜록 홈즈처럼. 미행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쩐지 뜨끔한 마음이 섞여 있었지요. 어른인 저는 며칠 밤낮을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기만 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던 제게 건네는 작지만 든든한 동맹의 손길이었습니다. 손녀의 말 한마디가 제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저는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기이하고도 두근거리는 추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뒤를 밟는 제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곧 비밀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요. 박 여사님은 익숙하게 마을버스를 잡아탔고 저는 허둥지둥 다음 정류장에서 겨우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버스 안이 어두워 저는 맨 뒷좌석에 몸을 숨긴 채 박 여사님의 뒷모습을 겨우 좇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요란한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 박 여사님은 그 낯선 거리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어둠과 소란스러움을 방패 삼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 여사님이 멈춰 선 곳은 락앤롤이라는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걸린 쿵쿵. 심장을 울리는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어느 지하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또다시 온갖 억측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소란스러운 곳에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시는 거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저를 집어삼킬 듯 울려대는 지하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러운 연주 소리, 현란하게 터지는 조명, 땀 흘리며 열광하는 젊은이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낮에 화초에 물을 주던 그 인자한 할머니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혀두었던 열망과 세상의 편견을 향한 외침이자 살아있다는 생명의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기둥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관객들은 써니 박을 외치며 열광했고 그 환호의 한가운데서 박 여사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떠나지 않는 드럼 소리가 쿵쾅거렸고 눈을 감아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던 박 여사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마치 유령이라도 된 듯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 제가 살아왔던 70년의 시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거울 속에는 낯설고 초라한 늙은이 하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석한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진 깊은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을 잃은 채 텅 비어버린 제 눈동자. 저는 그 눈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을 때 저는 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저 죽은 남편의 흔적이나 닦고 먼지 쌓인 과거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의 기억과 텅 빈 껍데기뿐인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님을 향한 질투나 부러움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살아볼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안주해 왔을까? 수십 년 묵혀온 후회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알아놓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그저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는 말로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열정적인 모습과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제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며 저를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절망감. 그것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을 기운이 없었고 찾아온 아들 녀석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저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라도 생긴 듯 모든 것이 멀고 희미하게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끈질기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자 걱정이 가득한 얼굴에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받고 아들까지 걱정이 돼서 나한테 와봤더라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병원이라도 가게, 얼른 옷 입어요. 괜찮아요. 박 여사님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심해서. 박 여사님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기어코 저를 부축해 방에 눕히고는 능숙하게 물수건을 가져와 제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한 죽까지 끓여와 한 숟갈이라도 떠보라며 제 옆을 지키는 그 다정함에 저는 애써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더는 잠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봤어요. 박 여사님 제가 다 봤어요. 그날 밤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드럼 치시는 거 보셨구나. 부끄럽네. 이 나이 먹은 할망구가 주책 떠는 모습 흉하게 보였지요? 자식들한테도 차마 말 못한 비밀인데. 아니요, 아니에요. 흉하다니요. 너무너무 멋있고 부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래요. 너무 부러워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이래요. 제 진솔한 고백에 이번에는 박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20살 적에는 꿈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밴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드러머가 되는 게 꿈이었지. 근데 그때는 어디 계집애가 딴따라질이냐고 집안에서 머리털을 다 잘라버릴 정도로 반대가 심했어. 결국 23세 시집가서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내 꿈은 드럼 스틱이랑 같이 창고에 처박아 뒀지. 남편 가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 정말 나 혼자만 남더라고.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먼지 쌓인 낡은 스틱을 다시 잡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순자야, 너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맘속에서 누가 그러는 것 같았어. 그래서 용기를 냈어. 70평생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박 여사님의 눈물 젖은 고백 속에는 저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시대의 딸,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로 살아야 했던 여성의 살. 저는 박 여사님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잃어버린 청춘을 위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비밀은 더 이상 저에게 충격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박 여사님과 한참을 부둥켜 안고 온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텅 빈 옆자리의 냉기부터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바람에 나뭇잎이 얼마나 싱그럽게 흔들리는지를 비로소 다시 느낄 수 있었지요. 박 여사님, 아니, 이제는 순자 언니라고 부르게 된 그녀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나무를 다듬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자신의 밤 외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출 전 제게 들러 새로 산 스카프가 잘 어울리는지 묻기도 하고 공연이 끝난 새벽에는 그날의 연주가 어땠는지 조잘거리며 아이처럼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박순자 현관에서 정수가 나 오늘 이 반짝이 옷 괜찮아? 너무 주책스러워 보이진 않고 오늘 신곡 처음 선보이는 날이라 떨리네. 언니는 뭘 입어도 멋있어. 하나도 안 주책스러우니까 어깨 펴고 잘하고 와. 내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언니의 열정은 제게도 전염되는 듯 했습니다.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법을 저는 언니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장 무언가 거창한 도전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들이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제게 주신 유일한 혼수였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조차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조차도 그 존재를 잊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위에 쌓인 두꺼운 먼지를 쓸어내고 삐걱거리는 낡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20살적 동네 교회 오빠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타. 밤새워 코드 연습을 하고 친구들 앞에서 수줍게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에 제가 기타와 함께 상자 안에서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집애가 다 커서 무슨 기타냐는 아버지의 호통에 결혼과 함께 제 손으로 직접 봉인해버렸던 제 젊은 날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비록 다시 예전처럼 노래를 부를 순 없겠지요. 굳어버린 손가락은 코드를 다 잊어버렸을 테고 갈라진 목소리는 더 이상 맑은 소리를 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멈춰버린 시간을 원망하며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테니까요. 제게는 이제 드러머 박순자라는 멋진 친구가 있고 제 심장은 그녀의 드럼 소리에 맞춰 아주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까요.